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미디어 앤 솔루션 시간입니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님 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AI가 여론을 조작을 네.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좀 네. 무서운 생각도 드는데 어떤 얘기죠? 정말 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허위 조작 정보, 이른바 가짜 뉴스가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또 다른 면을 보면 진짜 정보, 진짜 뉴스와 공론장의 역할이 어떻게 중요한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전의 양면처럼 맞닿아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오늘 꼭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AI의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로봇과 싸우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정말 그 자아를 갖는 인공지능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 AI를 의인화하는 걸 위험하다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결국 이제 인격을 부여하면 안 되고 그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전제해야 사실 냉정한 대응이 가능하겠죠. 그 얘기를 보고 싶습니다. 아, 맞아요. 진짜 저도 공감하는 얘기인데 네. AI를 사실 사람하고 협업하게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게 만들 수도 네. 있는데 그걸 정하는 거는 그걸 개발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주일 수도 네. 있고 뭐 기술자일 수도 네. 있고 그 문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그건 다 지금까지 나타났던 이제 그 가짜뉴스, 허위 저격 정보도 양상한 것 같고 이게 훨씬 더 AI를 통해서 고도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없던 현상이 새로 생겼다기보다는 훨씬 더 이제 다루기 어려운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진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네. 가짜 뉴스가 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시작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이제 실제로 미디어 학자들, 커뮤니케이션 학자들 이제 쓰지 말자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가짜뉴스라는 건 사실 이제 진짜인 뉴스인 것처럼 포장하는 허위 조작 정보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뉴욕타임즈 보고 You are the fake news라고 했을 때는 이 이제 언론의 정당한 비판 보도를 뉴스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깔린 거라서 이 허위 조작 정보와 왜곡 보도, 오보는 다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엄밀하게 보면 가짜 뉴스라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겠죠. 뉴욕 타임즈 것처럼 뉴욕 뭐 뉴욕 포스트도 있으니까 뉴욕 타임 뭐 스퀘어라든가 이상한 이름을 써가지고 네. 뉴욕 타임즈인 것처럼 포맷을 흉내낸 그런 가짜 뉴스가 물론 있죠. 한참 2016년 미국 대선 때 논란이 됐던 마케도니아 청년들이 만든 가짜뉴스 페이지. 사실 그게 이제 화제가 논란이 됐던 건 미국에는 사실 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국에는 예를 들면 조중동 한겨레 경향 몇 개 언론사들이 다 사람들이 뉴스의 브랜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듣보잡 뉴스들이 사실 그렇게 많은 트래픽 얻기가 불가능하죠. 미국에는 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마케도니아 청년들이 만든 그 뉴스 사이트가 사람들이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구별할 수 없었던 거죠. 아, 가짜 뉴스 사이트를 만든 거예요. 마케도니아의 네네. 청년들이. 네네. 그래서 그 청년들이 뭐 진짜 신문인 것처럼. 수천만 원을 이제 그 트래픽으로 벌어들인 그런 거기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건 뭐 힐러리가 뭐 ISIS에 뭐 무기를 팔았다. 트럼프는 빌 클린턴은 뭐 살인자다. 그런 이제 뉴스들을 황당무계한 뉴스들을 보냈는데 그 엄청난 또 트래픽을 끌어들인 거죠. 네네. 그때 충격이 됐던 건 그 페이스북에서 선거 기간에 가장 많이 읽은 뉴스들을 뽑아봤더니 진짜 뉴스, 가짜 뉴스 5개를 뽑아봤는데 가짜 뉴스 페이지가 더 많았다는 거죠. 그건 이제 명백하게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뉴스인 것처럼 속인 뉴스였기 때문이죠. 근데 한국에는 만약에 한국일보를 흉내낸 뭐 한국신문이라는 뉴스 사이트가 그렇게 뭐 인기를 끌거나 하진 않죠.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금방 알아볼 것 같은데. 한국적 상황인데 금방 알아보기도 하죠. 한국은 사실 이슈의 쏠림 현상과 집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뉴스가 터지면 모두가 다 알게 되죠. 맞아요. 사람들이 뭐 제가 이제 사실 제가 대학원 논문에서 이제 이슈의 집중도를 분석한 그 연구를 했었는데 그러셨군요. 그런 게 있었어요. 한국 사회에 화제가 된 뉴스는 하루 한 1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은 건가요, 그게?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 모아서 그 중에 진짜 중요한 뉴스는 한 50개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100개 정도 뉴스가 한국 사회를 다 지배한다는 거죠. 이 뉴스의 다양성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은 뭐 훨씬 더 다양성이 넓기 때문에 특정 뉴스가 뭐 엄청난 그 페이지를 얻는 경우가 많지 않긴 하죠. 그 틈을 이용해서 마케도니아 청년들이 돈을 벌었던 거고 한국에서 그런 이제 이 형식적인 가짜 뉴스가 많지 않은 건 모두가 다 네이버 다음에서 뉴스를 보기 때문에 네이버 다음에 뜨지 않는 뉴스는 사실 그렇게 이 화제성을 갖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고 사람들이 또 한국은 특히 또 이 가짜 뉴스 아니 오보 아니 잘못된 정보가 바로잡힌 속도가 굉장히 또 빠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일 언어 국가고 단일 민족 국가고 또 굉장히 그 이슈의 화제성이 빠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런 이제 엄밀한 형식적인 가짜 뉴스는 많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멀쩡한 한겨레 기사를 가짜뉴스다라고 말하면 언론 전반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허위 조작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진짜 저널리즘, 진짜 뉴스, 그다음에 진실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뉴스를 가짜뉴스로 부르면 안 된다. 진짜 왜곡된 정보들과 싸우기 위해서라도 가짜뉴스를 표현 쓰지 말자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시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 뉴스를 가짜뉴스라고 부르지 말고 네. 완전히 진짜 조작을 하기 위해서 만든 네. 뉴스만 가짜뉴스라고 부르자. 그렇죠. 설령 그런 내가 거지. 한겨레 기사를 동의하지 않는다. 아니면 조선일보 기사를 동의하지 않는다. 논조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이건 나쁜 보도다. 잘못된 논조다라고 얘기할 것이지 그걸 가짜뉴스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실 자체가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한국에서 이를테면 가짜뉴스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뭐 늘 사례로 드는 게 반기문 퇴출잔 논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했던 총장이 반기문 총장. 한참 이제 유력한 이제 그 대선 후보로 떠올랐을 때 한국이 들어와서 이제 화제가 됐었죠. 기자들을 구름대처럼 몰고 다니면서 이제 조상님 선산에 이제 이 성묘를 갔어요. 퇴출잔을 이제 주니까 받아가지고 훌쩍 마시는 영상이 엄청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 열린 네네. 대선 직전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외국에 살다 와가지고 세상 물정 모른다. 무슨 할배가 이런 것도 모르냐라고 논란이 됐었는데 알고 보니 그걸 이제 묘소에 뿌리고 받아 마신 영상이었는데 그걸 앞뒤를 잘라가지고 움짤로 만든 맞아, 거죠. 맞아. 지금 예. 보시면 한겨레 기사에는 아직도 이게 남아 있습니다. 퇴출잔 논란이 남아 있는데 한겨레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사들이 이게 그냥 실제 영상인 줄 알고 있었던 거죠. 움짤이었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 이제 뉴스 고관 여자들은 알죠. 이게 조작된 그 짤방이었고 장난으로 만든 짤방이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영상 하나, 이 움짤 하나가 5초짜리 움짤 하나가 반기문의 그 신뢰를 극격히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결국은 사퇴가 아니라 뭐 포기했잖아요. 네,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하면서 이 사람 뭐 세상 물정도 모르고 감각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그런 이제 너무 나이 들고 노쇠하다는 느낌을 줬었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이제 또 가짜 뉴스라기보다는 이건 그냥 패러디 영상, 패러디 움짤인 거죠. 근데 이게 확산된 영상을 보면 주류 언론이 받아주면서 이 보도가 퍼져나간 거죠. 잘못된 정보가 퍼져나간 건데 한국에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주류 언론을 통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퍼지는 가짜뉴스는 오히려 한국에서는 많지 않다. 왜냐하면 한국 여론 집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국에서 또 가짜뉴스 양상은 사실은 또 받은 글이라는 꺽쇠 표시를 단 카톡으로 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받은 글. 받이라고 하고도 받은 글이라고 하는데 왜 이게 한국에 받은 글이 많은가? 왜 카톡으로 이른바 찌라시가 많이 도는가를 또 분석을 해보면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류 언론에 나오는 기사를 믿을 수가 없다. 언론이 말하지 않는 진짜 숨어있는 진실이 있다는 그런 믿음이 오랫동안 누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또 옛날 증권가 찌라시 한참 돌던 때를 돌아보면 고급 정보는 찌라시에 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도적으로 받은 글이라는 꺽쇠를 달아가지고 페이스북에 퍼뜨려가지고 음성적인 정보를 뿌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게 사람들이 갈망하는 거죠. 우리 언론에 다 나온 포털에 나온 거 말고 뭔가 이 사람들이 권력자들끼리 많은 고급 정보가 있을 거다라는 느낌으로 도는데 사실 그것도 엄밀하게 보면 가짜뉴스라고 하긴 어렵지만 한국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는 그런 식으로 유통되는 그래서 외국과 좀 양상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서 맞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받은 글에 사실은 이제 받은 글 중에 상당 부분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냥 근데 언론에 나온 게 많죠 또. 나온 게 많기도 하고 기자들 정보 보고 같은 것들이 밭으로 돌기도 하고 사실 이제 그 밭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정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가지고 퍼뜨리는 또 중간에 네트워크 허브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걸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뭔가 제보라든가 뭔가 폭로를 하기 위해서 특히 또 미투 현상 때는 밭으로 많이 도는 것도 많이 있었고요. 이 최근에 이제 선거 때가 되면 받은 글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유리한 정보를 퍼뜨리는 그런 이제 시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가짜뉴스와 전혀 다른 영상으로 이제 그런 여론에 개입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갈수록 이 믿을 수 있는 언론과 이 그런 허위 신호와 소음을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이 AI를 활용한 그런 이제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도 결국 양상은 다르지 않은데 훨씬 더 이제 그 대응하기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AI가 실제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AI가 실제로 그러면은 아까는 움짤이 반기문 전 총장을 통해서 한국의 선거에 영향을 준 셈인데 일정 부분 AI가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지금 선거 기간에 AI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그런 이제 주들이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도입이 됐는데 원래 반기문 영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게 사람이 이제 뭐 잘라 붙여 만든 영상이잖아요. 이걸 페이크로 만들어서 완전히 조작된 영상을 AI가 만들어서 내보냈다라고 하면 과연 무엇이 다른가? 사실 양상은 같은 거죠. 예를 들면 뭐 테일러 스위프트의 무슨 이제 그 딥페이크 영상이 있었지만 사실 이게 이제 AI 시대에 나타났다기보다는 과거에도 있었던 훨씬 더 이제 정교해져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더 잘 속게 됐다라는 게 좀 다르기도 하죠. 최근에 이제 또 화제가 됐던 것 중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목소리를 흉내낸 딥페이크 음성 녹음이 뉴햄프셔 주에서 최대 2만 5천 명에게 전달이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투표하러 나오지 마세요라고 이제 하는 그 음성 통화를 이제 ARS로 전달한 거죠. 이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다라는 이제 위기의식이 확산됐지만 이게 위기감이 컸던 건 이게 음성적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전화 받은 사람들이 일부 있지만 내가 안 받았으니까 모르게 되는 주류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음성적인 시도들을 자칫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고 전화를 받은 사람들 상당수는 그게 진짜라고 속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는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면 뭐 딥페이크 영상을 뭐 만드는 게 기술적으로 아주 어려운 게 또 아니잖아요. 영상이나 음성 메시지를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아까 테일러 스위프트의 그런 영상이라든가 우리 흔히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범죄화되고 있는 그런 이제 지인 능욕 영상 같은 것들도 완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시도는 언제나 있었고 다만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건 이게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전달되는가. 그래서 그 2010년 브렉시트하고 트럼프 당선에 기여했다고 하는 그 케임브리지 어널리티카 사건이 있었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사실 이제 고도의 알고리즘을 활용한 그런 기법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페이스북 데이터를 긁어들인 다음에 그 중에 누가 정서적으로 취약한가, 누가 뭔가 이렇게 분노와 뭐 열등감과 아니면 뭔가 이렇게 공공한 위치에 있는가를 추적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만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으면 이민자들이 몰려와서 당신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다라고 겁을 주는 그런 이제 광고를 그 사람들에게만 보냈던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런 광고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광고를 봤던 것이죠. 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가 나중에 그 자기들 홍보 자료로 만든 그 프레젠테이션을 봤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해변에 이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려면 이 철책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이제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팻말을 붙이는 것과 상어가 나타납니다. 팻말을 붙이는 거 어떤 게 효과가 있겠느냐. 상어가 나타납니다 하면 사람들이 이제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 말은 상어가 있거나 없거나 상어가 나타난다고 거짓말하면 누군가 겁을 짓고 먹게 된다. 사실 그게 가짜뉴스가 퍼지는 양상이라는 건데 진실과 별개로 사람들 겁을 줘가지고 행동을 하게 만든다. 거부지를 행동하게 만든다라는 게 이제 그 허위 지역 정보가 퍼뜨리는 양상이었고 그걸 퍼블릭하게 퍼뜨리면 모두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통할 사람들을 알고리즘 곤란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기법을 쓰는 거죠. 이 가짜뉴스가 퍼지는 양상도 허위 지역 정보가 퍼지는 양상도 어떻게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옛날에는 모두가 알게 최대한 많이 퍼뜨리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정말 이 메시지에 반응할 것 같은 사람에게 찍어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최근에 굉장히 극우적인 유튜버들, 그다음에 뭐 차별과 혐오를 주장하는 유튜버들, 뭐 왼쪽과 오른쪽에 둘 다 있겠지만 그런 유튜브 채널들이 나는 안 보는데 뭐 수십만 수백만 뷰가 나오는 영상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물밑에 여론을 움직이고 있는 게 이게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 AI의 딥페이크나 AI의 허위 지적 정보를 퍼지는 양상도 문제지만 그런 영상들이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전달되는가. 그리고 사실 그런 뭐 예를 들면 극단적인 범죄에 가까운 아니면 혐오와 차별을 퍼뜨리는 영상들이 과연 이런 플랫폼이 이걸 규제하지 않고 방치해도 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대중미디어에서 소셜미디어로 넘어가면서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브로드캐스트 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찍어가지고 누군가에게 전달되는데 예를 들면 이게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전달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이게 햇볕에 노출되면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은밀하게 전달되는데 사실 그런 그 전달 방식을 이 포털과 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의 알고리즘이 그런 것들을 허용하고 있거나 거기서 기회를 찾아서 이렇게 굉장히 그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 우리가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생산을 어떻게 했느냐보다도 어떻게 퍼지는가에 굉장한 문제점이 네네. 있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건데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문제됐던 영국 왕세자비 네네. 케이트 미들턴이죠. 네네. 네. 그 사진 조작했다고 그렇습니다. 뭐 네. 굉장히 뉴스가 됐는데 네.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재밌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왕세자 부인 케이트 미들턴이 트위터에 이제 우리 같이 잘 지냅니다라고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이게 이제 AI나 가짜 정보, 허위 조작 정보하고는 별개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던 게 도대체 이제 무엇을 믿을 수 있느냐? 진짜와 그러니까 가짜. 그 사진을 조작한 거죠. 네네. 어설프게 포토샵으로 따붙이기 한 어떻게 영상인데. 사진이 나오면 예, 저기 동그란 어떻게 표시를 보면 이제 손이 어색하다거나 이제 뭐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뭐 일그러져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보이죠. 이런 건 사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런 사진들은 오히려 쉽게 진위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 나오는 이제 그 페이크 사진들이나 영상들 그다음에 완전히 AI가 생성한 영상이나 동영상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된다. 강정수 박사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소라가 만든 그런 이제 뭐 짧은 영상들 같은 건 정말 너무 진짜 같은. 근데 또 자세히 보면 너무 진짜 같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의심해 볼 만한 그런 영상들도 최근에 나오죠. 근데 그래서- 저는 케이트 미들턴 네. 왜 조작을 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궁금한 게 왜냐하면 공인이잖아요. 네네. 공인인데 내가 내 사진, 내 가족 사진을 조작을 한다는 건 좀 가짜 뉴스 퍼뜨리는 범죄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그렇죠. 문제인 그렇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왜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것까지 의심을 해야 되나라는 이제 그런 충격과 어떤 공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게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제 이게 AI건 전혀 별개진 사람들이 그런 이제 어떤 이제 사회적 충격을 가졌던 건 왕실에서 내놓은 사진 이 자체도 믿을 수가 없다라니 그리고 이제 모든 걸 그러니까요.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가라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어설픈 포토샵 사진이 들통이 났지만 막 이 사람들이 좀 더 고도의 툴을 써서 만약에 그러게요. 내보냈다면 이제 이걸 그냥 누가 의심을 했겠는가라는 얘기도 나는 거죠. 오히려 사람이 한 건 이렇게 이제 들통이 났는데 이제 고도 AI 시대로 가면 더 훨씬 더 어렵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고급 발렌시아가 패딩을 입은 프란치스코 교황, 그다음에 경찰에 쫓기는 트럼프 등의 가짜 이미지도 화제가 됐는데 사실 그런 경우들 일련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재미 같은 영상들이죠. 이걸 보고 누가 진짜 트럼프 잡혀갔겠구나 생각할 사람이 있나 싶기도 하고 누가 봐도 이제 가짜라고 알고 있었겠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게 아까 봤던 것처럼 은밀하게 퍼지는 영상 누군가는 속일 거라는 거고요. 아까 반기문 퇴출잔 논란 같은 경우도 버젓하게 모두가 다 공론화돼서 햇볕에 드러났는데도 지금 이 오바마 영상 같은 경우도 그냥 장난으로 만든 영상인데 이렇게 보면 도대체 위에 보면 지금 한국의 중앙일보 크레딧도 적혀 있고요. 이걸 도대체 이 짤만 보면 누가 어떻게 이걸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 구분한 방법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하죠. 눈동자의 빛의 그 동공의 그걸 확인하면 된다. 손가락 여전히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손가락을 제일 잘 못 만들죠. AI도 못 만들고 한데 사람이 따붙여도 어색하고. 최근에 계속 이제 그게 또 고도화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아예 프롬프트 만들 때 손가락은 반드시 5개로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손가락 아예 장갑을 끼게 만든다거나 그런 기법들도 있고요. 중요한 건 또 이제 사진을 다운받아가지고 메타데이터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아예 이제 생성하는 과정에서 다운받아서 메타데이터로 확인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사진을 다운받은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해가지고 이제 사진 정보를 보면 사실 이제 그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카메라로 어떤 노출도와 어떻게 해서 찍었고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 조작됐다, 언제 수정됐다라는 데이터가 다 남겨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워터마크라고 해서 이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진에 안 보이는데 이제 그런 그 정보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AI가 만드는 데이터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 이거 참가 방패 같은 거라서 그런 그 워터마크를 지우는 방법도 있고 메타데이터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아까 트럼프 사진을 보면 결국 출처를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 그림이 의심스럽다면 그 사진을 구글 이미지에 넣어가지고 비슷한 이미지의 출처를 확인해달라고 하면 이 사진이 어디 썼는가 쫙 나올 수도 있고요. 이미지 검색을 네, 활용하는 그렇죠. 건가요? 결국 이제 AI 시대라고 다를 게 없는 게 결국 소스를 확인한다, 출처를 확인한다. 그러네. 누가 이걸 한 것인가. 예를 들면 아까 퇴주잔 논란이라면 이 원래 영상이 어디였는가. 사실 찾아보면 당시 YTNG라든가 원본 영상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그걸 확인해 보는 사람들은 없고 반기문이 퇴주잔을 훌쩍 마셨다라는 그 강력한 그 메시지만 남아가지고 돌고 아무도 원본을 찾아보지 않는 거죠. 결국 AI 시대에도 AI가 범람한 시대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시대라고 하지만 결국 원본을 확인해보고 출처를 검증하고 교차 확인해보는 걸 통해서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잡는데 주류 언론, 그다음에 메인 플랫폼들이 우리가 주류로 쓰는 플랫폼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퇴출자 논란 같은 경우도 뭐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아니면 카톡을 통해서 엄청나게 돌면 그걸 바로잡는 속도는 오히려 굉장히 느릴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교훈이겠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 이제 일배발 이미지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 SBS가 특히 많은 그런 일을 겪었는데 무슨 이제 로고 같은 걸 다운받아가지고 사진에 이제 뭐 그 배경화면을 쓰거나 자료화면을 썼는데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이미지 같은 걸 노무현을 비하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이게 어떻게 많이 퍼졌냐면 일베에서 장난삼아 받은 다음에 해상도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일베 코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방송사에서 이제 자료 사진을 찾을 때 받은 다음에 이왕이면 해상도가 높은 사진을 고르겠죠. 사이즈를 제일 큰 옵션을 줘가지고 고르는 다운 받으면 그게 일베에서 퍼뜨린 이미지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때 한참 저희들도 취재를 해보니까 SBS에서 내부에 일베 첩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SBS도 탈탈 뒤지고 이 내부 이 조사를 해봤더니 일베라서가 아니라 찾다 보니 해상도 높은 사진을 찾다 보니 우연히 걸리더라. 사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가짜 이미지들이 확산된 양상이고 결국 제가 뒤에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결국 누군가 의도를 갖고 만들었을 때 퍼지는 양상은 같다. 결국 이제 그래서 누가 만들었냐보다 어떻게 퍼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짜 뉴스가 좀 네네. 문제가 되고 있죠. 얼마 전에 뭐 윤석열 대통령 영상도 하나 있었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영상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제가 뭐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영상들인데 제가와 민주주의 빠뜨렸다라는 걸 각각 자른 다음에 이제 짜붙여가지고 국민을 괴롭혔다라는 건 괴롭히는 사람은 사실 이제 문재인이라는 의미인데 국민과 괴롭혔다를 붙여가지고 발음을 이제 합쳐가 만든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경찰이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하겠다. 사실 한국에서 사실 또 중요한 거는 허위 전략 정보를 퍼뜨렸다고 해서 처벌하시는 방법은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 유언비어를 퍼뜨려도 처벌받지는 않아요. 그게 민주주의 사회 표현의 자유 헌법에 보장한 표현의 자유 받은 걸 그냥 카톡방에 올려도 처벌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명예훼손이면 처벌을 받는 거죠. 명예훼손은 방금 봤듯이 대통령이 고소를 하지 않아도 경찰이 너 누구 명예훼손했어라고 처벌할 수 있는 제3자가 이제 처벌할 수 있는 형사범으로.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그걸 없애야 된다라는 주장도 많이 있는데 아까 윤석열 그 페이크 영상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경찰이 딥페이크다라고 해서 명예훼손 수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국가수사본부에서 이거 딥페이크 아니다라고 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딥페이크는 국과수에서 완전히 이미지를 가져다 학습해가지고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영상이 아니라 다 있던 영상을 잘라 붙인 것뿐이라는 거죠. 이거 AI도 아니고 고도의 노가다를 통한 영상이기 때문에 이건 딥페이크가 아니다. AI하고 전혀 상관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경찰이 굉장히 당황해하고 이건 처벌도 못하고 사실은 그래서 이 영상 같은 경우도 이거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누구나 다 장난이랑 알죠. 그걸 보고 누가 윤석열이 제가 국민을 괴롭혔습니다라고 뭐 반성했다고 사람들이 그걸 믿고 그게 여론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누구나 다 웃고 넘어가는 영상인데 정색하고 AI가 만든 가짜 영상이 뭐 딥페이크가 드디어 한국에도 등장했다라고 보는 건 약간 오보고 설레발이고요. 그리고 이걸 사실 대응하는 방식도 이 데려다가 처벌하겠다라는 방식도 사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냥 이 처벌을 할 일단 방법도 마땅치 않고 설령 딥페이크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걸 뭐 선거법이든 명예훼손이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쉽지가 않고 한국에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과거 미네르바 사건 뭐 지금 뭐 정부가 뭐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 그런 주장을 했지만 결국 다 마고라에 올려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었죠. 그 경우도 사실은 뭐 의도적으로 왜곡된 사실을 내보냈냐 아니면 뭐 의도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느냐라는 혐의들이 다 무혐의로 밝혀졌고요. 뭐 당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라고 했지만 결국 헌법소송까지 가서 유언 판결을 났고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났고 헌재까지 가서 이겼나요? 결국 이제 뭐 명예훼손은 누구도 명예훼손한 적이 없으니까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가짜 정보, 왜곡된 정보를 퍼뜨려도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윤석열은 벌거벗은 임금님이다라고 외친다고 하더라도
아직 명예훼손은 남아 있지만 그게 왜곡된 정보라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는 건 결국 민주주의 사회의 공론장에서 서로 토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바로잡히는 방법. 퇴출자한 논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사실 아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게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게 민주주의 사회의 그 기본 우리가 오랫동안 확고한 원칙이고요. AI 시대가 됐다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 이제 뭐 앞으로 아직 한국에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위험한 상황을 갈 텐데 그걸 바로잡는 방법은 결국 진실이 드러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근데 거죠. 진실이 드러나게 만드는 방법으로 아까 플랫폼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네. 그럼 페이스북, 유튜브, 뭐 네이버 이런 데들이 네. 규제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들이 그냥 장만 열어주고 뭐 이용자들이 와서 잘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잘 굉장히 해결하면 우려스러운 되는 거. 이 건가? 사람들은 이 기업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죠. 우리는 깔아줬을 뿐이고 사람들이 더 많이 클릭을 하기 때문에 보는 것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네이버와 다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개별 콘텐츠의 이 내용에 의해서 개입할 권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광고비 받으니까 사람들 많이 몰려와서 많이 클릭해주면 좋잖아요. 광고비도 받고 만약 어떤 주장을 했는데 이건 혐오 발언이기 때문에 이건 게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버리면 사실 그 내용에 개입하는 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게 부담이 돼. 특정 정치인을 비난하는 건데 이건 과하게 뭐 선거에 개입하기 때문에 이건 노출을 제한해 버린다라고 하면 포털이 검열을 한다라는 논란도 될 수 있기 사적 검열이 때문에 되는 조심스럽긴 거네.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합의한 거는 혐오, 차별, 그다음에 뭐 동성애에 대한 뭐 이렇게 뭐 공격이라든가 인종차별이라든가 뭐 전쟁을 부추기는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차단을 해야 된다. 근데 정부나 지역 비하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논의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고 이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AI 시대에 더 중요한 건 누구나 이런 시도들은 끊이지 않고 AI를 통해서 훨씬 더 고도로 정교한 그런 이제 진짜 같은 가짜가 나타날 텐데 이걸 규제하는 건 결국 이 뒤에 사람이 있고 이걸 누군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려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우리 사회 이걸 바로잡을 것인가. 진실이 바로잡게 하려면 이게 공론화된 영역에서 이게 서로 상호 비판을 통해서 이게 해결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그게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책임을 갖고 이걸 이 보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그런 음성적인 정보들이 퍼뜨리는 걸 알고리즘이 사회적 책임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필터링할 수 있도록 사회가 계속 압박을 해 영리 기업이지만 그런 공적 플랫폼에다 압박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의 알고리즘이 극단적이고 뭔가 편향된 정보일수록 더 많이 노출시켜서 클릭을 유도하지 않도록 네. 이야기를 좀 만들어 가야 한다. 지금 네네. 그런 말씀인 것 같고, 이게 즉 궁금한 게 많은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그렇네요. 네. 나머지는 다음에 해야 될 거예요. 제가 더 그렇죠. 궁금한 건 오늘 어쨌든 전통 미디어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건 결국 전통 미디어. 그렇습니다. 이게 신문이나 이 기존의 방송 뉴스 같은 데서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짜뉴스와 싸우느라고 주류 저널리즘, 정통 저널리즘 우리가 믿을 만한 정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면 사회 전체 혼란에 빠지게 될 거다. 이럴 때일수록 더 사실 인류의 지식과 집단지성의 핵심이라는 건 상호 참조와 평가와 예를 들면 별점과 댓글, 집단지성일 텐데 그걸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네. 다음 시간에 한번 그러시죠. 특히 이제 전통 미디어에서도 AI를 도입해서 요즘 AI 기자가 활동한다고 하니까 그 네. 부분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저널리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다뤄주시면 그러시죠.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하고 AI 여론 조작의 문제 좀 다뤄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